2025년이 되면 학습할 빅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 컴퓨팅 파워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빅데이터를 계속 생성할 수 있는 회사가 누구겠어요? 플랫폼 회사겠죠. 메타. 결국 비정형 데이터가 중요한데 애플 같은 회사가 그런 쪽 많이 쌓아놓고 있겠죠. 그래서 대표님과 이제 삼성전자,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AI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점차 이제 큰 그림을 AI 관련해서 그려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AI 관련해서 내년 투자 관점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이 슬슬 소프트웨어 단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앞전에 이 IT 버블 때였잖아요. 그때도 초기에는 하드웨어가 주가를 이끌어줬다면은 다음 차례에는 소프트웨어가 또 이끌어주기도 했었고, 최근에 또 이 금리나 이후로 이 IT 관련된 빅테크 투자가 좀 늘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도 좀 더해지는데 그 안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하드웨어에 이어서 소프트웨어 단으로도 투자 흐름이 좀 이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이 소프트웨어 시장도 관심이 가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이 시장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B2C 쪽은 결국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는데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아직까지 뭐가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런 것들은 약간 온디바이스 AI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차치하고 일단 B2B 쪽에서도 계속 소프트웨어 쪽, 특히나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 받는 거는 결국 데이터베이스 쪽이에요. 결국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인터넷 시대에도 중요했었고 뭐 모바일 시대에도 중요했었고요. 클라우드 시대에도 중요했었어요. 근데 이제 AI는 정말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GPT라고 하잖아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잖아요. 트랜스포머라는 게 결국 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트랜스포머의 특징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스케일링 로우, 규모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팅 파워, 엔비디아 칩 자기 서버에 많이 갈아 넣어주고 그리고 빅데이터 많이 넣어주면 선형적으로 AI 모델이 계속 좋아진다. 그게 이제 스케일링 로우고요. 그리고 이머전트 어빌리티는 얘가 그렇게 스케일업을 해주니까 어제까지 못하던 걸 갑자기 오늘부터 잘하는 거죠. 어제까지 영어 못하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고 내일은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그게 AI 특징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군비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엔비디아 칩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죠. 컴퓨팅 파워. 네.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게 빅데이터는 그냥 우리가 물과 공기처럼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저 어릴 때는 학교에서 우리가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막 웃었거든요, 애들이. 지금 전 생수 사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빅데이터는 그냥 뭐 웹에 들어가면 크롤링해서 다 긁어 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사실 챗GPT도 처음에 3.5 버전은 그냥 이제 웹에 있는 거 가지고 갖다 쓰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저작권 이슈도 있고 하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에포크 AI라는 재단에서 2025년이 되면 학습할 빅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네, 왜냐하면 컴퓨팅 파워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네. 벌써 그만큼 네, 매개 변수가 지금 막 조단위잖아요. 이제 빅테크들은. 그러니까 그 학습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제는 빅데이터 생성하는 속도가 이 학습한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웹 말고 이제 고급 빅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는 회사나 아니면 그런 것 쪽에 툴을 제공해 주는 회사나 그리고 그걸 합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합성 데이터를 해서 AI가 이제 그동안에는 그냥 말 그 그대로 먹고 학습했는데 이제는 다 잘 조리해서 이제 이유식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합성 데이터를 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중요한데 사실 이제 그럼 빅데이터를 계속 제너레이트 생성할 수 있는 회사가 누구겠어요? 플랫폼 회사겠죠. 메타. SNS 겁나게 하잖아요, 사람들. 메타 같은 회사 그리고 뭐 애플, 그죠? 애플 같은 회사도 계속해서 사용자들이 빅데이터를 쌓아주고 있죠. 뭐 그런 쪽이 유망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구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구글은 근데 이제 자꾸 검색 쪽이 뺏기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뺐는데 뭐 구글도 맞습니다. 빅데이터 제일 많은 회사고 사실 뭐 AI 쪽에 워낙 기술이 많은 회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데이터들을 가공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이 있죠. 툴을 제공해 주는 회사들. 그런 쪽이 이제 뭐 세일즈 포스나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관련된 업체들. 사실 뭐 여기서 오라클도 되게 중요한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합성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있죠.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사실 자율주행차 쪽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그런 걸 해요? 그렇죠. 뭐 그냥 이제 우리가 있는 그 어떤 주행 데이터를 로 데이터로 주면 이게 학습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패턴을 주고 라벨링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뭐 그 단계는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라벨링하고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라벨링 인력들 대거 잘랐잖아요. 근데 그 단계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합성 데이터라는 제일 주행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충격적이네요. 벌써 학습 데이터들이 이제 부족해지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게. 그렇죠. 이제 퍼블릭 빅데이터는 부족해지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프라이빗 빅데이터밖에 없잖아요. 근데 프라이빗 빅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가 직결되잖아요. 얘가 프라이빗 빅데이터를 막 갖다 쓰면 진짜 우리 개인정보 다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프라이빗 빅데이터는 대부분 비정형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는 딱 그냥 갖다가 바로 쓸 수 있는 막 그냥 우리 뭐 고객 DB라든지 뭐 이렇게 딱딱 뭐 우리가 뭐 그냥 엑셀이나 아니면 이런 데 딱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보통 정형 데이터로 보면 됐는데 그게 전체 데이터에서 얼마 안 돼요. 한 10%,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비정형 데이터가 중요한데 그런 비정형 데이터들은 결국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쓰면 멀티모달에 대한 비정형 데이터가 애플 같은 회사가 제일 수줍게 잘했으니까 그런 쪽 많이 쌓아놓고 있겠죠. 그런 것들을 비정형 데이터를 이제 어떤 게 보면 쓸 수 있게 뭐 이런 솔루션들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클라우드 단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같은 메타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거기 DB 관련된 뭐 세일즈포스, 스노우플레이크, 뭐 레딧 같은 회사도 요즘에는 좀 주목을 받긴 합니다. 레딧 진짜 서구권에서 굉장히 큰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레딧 같은 회사도 최근에 주목받고 있고 몽고DB라는 회사도 있는데 그런 회사도 이제 작은 기업 중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있죠. 대단하네요. 이게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학생한테 야 저기 도서관 가서 공부해 저기 책 엄청 많아 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으니까 그쵸.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얘한테 공부할 뭔가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정제되지 않은 이 비정형된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좀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끔 이거를 짜집기 해주고 정형화되어 있게 만들어주는 게 현재로서는 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제 LLM이라고 해서 라지 랭귀지만 배웠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멀티모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멀티모달이라는 거는 사람의 오감이거든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런 것들도 이렇게 AI가 학습할 수 있게 가공해주고, 뭐 어디서 가져오고, 뭐 사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밸류 체인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대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나오면 이제 그런 쪽에 또 그 액션을 하는 이런 이제 모델들이 나오잖아요. 네, 뭐 이게 뭐 모빌리티라고는 컨셉일 수도 있는 거고, 요즘은 라지 액션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면 또 결국 또 엄청나게 학습해야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학습에 대해서 우리 그 어떤 시장이나 다수 AI 전문가들이 착각한 거예요. 뭐 어떻게 뭐 데이터 학습은 이제 별로 안 중요하다, 이제 인퍼런스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막 이야기를 했는데, AI 쪽의 석학들 뭐 대표적으로 엔스로픽의 아모데이 CEO 같은 경우는 그거 아닌데 계속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샘 알트먼도 사실 그거 아닌데 계속해서 데이터 트레이닝 컴퓨팅 파워 키워야 되고 빅데이터만 필요한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AGI로 가려면.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뭐 저거 너무 과하니까 이제는 저쪽 투자 줄이고 인퍼런스 쪽으로 싼 반도체 많이 써가지고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쪽 포지션도 커지는 건 맞는데 데이터 트레이닝 쪽도 계속해서 커지는 거였죠. 그걸 이제 요즘에는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도 내가 잘못 본 것 같다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글로벌리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게 AI 시대에서 5손가락 안에 꼽는 국가 중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한편으로 참 다행인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빅데이터 단의 이제 메인급 기업들을 좀 봤을 때 사실상 거의 다 미국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안에 우리나라 기업이 또 해당될 수는 없는 건가? 또 이런 생각도 문득 드네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네. 우리나라가 사실 제조업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쵸. 전 세계에서 제조업에 올인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렇죠. 거의 뭐 제가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3배 레버리지 쓰는 나라라고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제조에 대한 빅데이터는 누가 제일 많을까요? 대한민국이 많죠. 그렇죠.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면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AI 쪽에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데야 고민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 기업들의 액션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제조업에 AI를 입히면 어떤 형태가 나올까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 로봇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기존의 이 제조 기반의 정말 수많은 경험과 데이터들을 가지고 로봇 시장으로 진출하면 이 로봇 시장에서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 지위를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했는데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부가적인 지원 정책들이나 이런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로봇을 설령 우리가 만들어서 쓴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거기 데이터나 어떤 데이터 주도권이 만약에 해외 기업에 있다 그러면 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결국은 데이터 주도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경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데이터가 화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데이터 주도권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제일 기대했던 부분도 그렇잖아요. 비영어권의 빅데이터 제일 많은 회사가 네이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네이버가 아니라 라인이었죠.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일본 쪽에 이제 이렇게 됐고, 소프트뱅크 쪽에.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큰 축이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손실이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돼 있는 데이터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현장에서 그 빅데이터들을 그냥 켜켜이 쌓아놓고만 있지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부족하죠. 사실 AI 활용, 심지어 이제 챗GPT를 쓰는 어떤 빈번함, 어떤 활용도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가 되게 낮아요. 우리나라 평균 지성이 되게 높죠. AI 뭐 챗GPT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전 세계 어디보다 잘 이야기할 겁니다. 국민들이. 근데 AI 쓰세요? 안 써요. 그러면은 이제 투자 관점으로 다시 또 돌아와서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셨던 게 삼성전자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기는 맞지만 그래도 새로운 좀 변화를 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행하려고 있는 상황이 있고 현실을 이제 인지한 상황에다가 변화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는 기대감을 보여줬다면은 이제는 반대로 되겠어? 굉장히 큰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국면이라 투자 관점에서는 그래도 밸류상으로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네. 라는 설명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I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 이제 하드웨어, 반도체 위주로 봤었는데 이게 점차 타고 들어가서 글래스코어 기판, 광통신과 같은 새로운 기회들도 좀 열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소프트웨어 단으로 그래도 AI가 이제 학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있는데 이럴 때 좀 더 비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이제 이 데이터를 잘 만들어주고 합성 데이터를 또 AI에게 학습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이런 기업들도 장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오늘 전체적으로 해주셨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더 덧붙일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제가 말씀드린 시장 비율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하반기는 뭐 국내 쪽은 안 좋게 봤었고요. 네, 미국 쪽은 좋게 봤는데 미국 쪽은 제가 보기에는 뭐 대선 이후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미국하고 국내에 좀 약간 스위칭을 한 연말쯤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국내 쪽으로도 이제 어쨌든 그동안 너무 나빴는데 기회가 오고 있다. 예, 그거는 이제 결국은 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반영했고 그리고 이제 내년 이익 추정치 반도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게 이제 그거보다 이제 잘하면 서프라이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서 좀 기회를 오히려 봐야 되지 않나 역발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국내 기준으로 투자를 할 거라면은 이제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좀 더 우리가 확률을 좀 높이려면은 반대로 그 서프라이즈를 확인하고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들 위주로 주목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대한민국은 턴어라운드의 나라예요. 턴어라운드는요. 이게 처음에 못 들어가면 거의 60, 70% 순간에 반영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뭐 중국 뭐 망한다고 그러다 갑자기 부양하니까 턴어라운드 되니까 순식간에 튀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보유자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확인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턴어라운드는 이미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여러분들은 타이밍을 재려고 하지 말고요. 이제 뭔가 이 기업의 방향성을 보고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지 말고 조금씩 사라니까요. 조금씩 사고 조금씩 팔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크게 불안하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ETF나 이제 미국 쪽으로 시선을 돌려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뭐 미국 쪽도 너무 이제 막 훅훅 들어가고 이러기가 사실 밸류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성장은 전 세계 경제는 침체인데 미국만 홀로 화랑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지금 보니까 쉽사리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AI 혁명 중이니까.